여긴 한국 여권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왜 여기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저명한 교수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심사대는 한국 여권 소지자 전용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중국의 최고 의대 교수가 VIP 라인에서 쫓겨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중의학대학 정교수 왕메이링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경제대국이자 5천년 문명의 자부심을 가진 우리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30년간 중의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왔죠. 우리 중국은 지금 세계의 중심입니다. 거대한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은 중국의 경제력을 상징하죠. G2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뜻입니다. 14억 인구의 저력과 막강한 자본력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 바로 우리 중국이에요. 특히 중의학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5천년의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최고의 의학체계죠. 서양에서 현대의학이 발달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침술과 약초로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서구의 유명 의과대학들도 중의학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끄는 연구소는 베이징 중의학대학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전 세계에서 연구진들이 몰려오죠. 미국 하버드, 영국 옥스퍼드, 독일 하이델베르크 의대까지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공동 연구를 제안해옵니다. 중의학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논문들은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에 실리고 있어요. 며칠 전 WHO 전통의학 컨퍼런스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죠. 중의학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베이징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마천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는 최고급 외제차들로 가득했죠. 공항에 도착해보니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거대한 중국의 경제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WHO 컨퍼런스 참가자 명단을 훑어보았어요.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아시아에서도 여러 나라가 참석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전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연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세계 무대에서 중의학의 우수성을 입증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G2 국가의 의학자로서 5천년 문명의 자부심을 가진 중국인으로서 저는 그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제가 미처 관심도 두지 않았던 것들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충격과 깨달음을 안겨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경험은 파리 드골 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파리 드골 공항에 도착한 저는 여느 때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입국 심사대를 향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까다로운 심사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교수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입국장에 들어서자 여러 줄로 나뉜 심사대가 보였고 저는 중국인 전용 줄에 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선 줄은 200명은 좋게 넘어 보였고 한 사람당 심사 시간도 15분에서 20분씩 걸리는 게 보였거든요. 단순 계산만 해도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 있는데 옆 심사대에서 특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한글이 적힌 여권을 든 사람들의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국인들은 1분, 길어야 2분이면 심사가 끝나고 있었어요. 심사관들은 한국 여권만 보면 미소를 지으며 금방 도장을 찍어주고 있었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분. 중국인 줄의 심사관이 외쳤어요. 앞사람이 심사를 받기 시작했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죠. 여권 검사, 비자 확인, 체류 목적 질문, 호텔 예약 증명서 확인, 재정 증명서 검토, 꼬박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옆줄의 한국인들은 10명도 더 통과했어요. 더 놀라운 건 심사관들의 태도였습니다. 중국인들에겐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는데 한국인들에겐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친근했죠. 교수님,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뒤에 서 있던 중국인 유학생이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 한국 여권을 보세요. 입국 심사가 마치 자기 나라 공항에 들어오는 것처럼 쉽게 끝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순간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국민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더군다나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 한국이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중국 여권 소지자분들은 모두 2차 심사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울린 안내방송에 모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차 심사라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때 제 옆으로 한국인 가족이 지나갔어요. 여권을 척 보여주고는 몇 마디 영어로 대화를 나눈 뒤 금방 통과했죠. 왜 저 작은 나라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자부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국민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더군다나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신뢰를 받게 된 걸까요? 3시간의 긴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중국 여권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제가 몰랐던 더 큰 충격이 파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파리의 저녁은 화려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관들이 불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걸었죠. 세계 럭셔리 시장의 큰 손은 우리 중국인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을 폈습니다. 루이비통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선 중국인 관광객들의 줄을 보니 더욱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VIP 고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연히 저를 부르는 줄 알았죠. 중국 최고 대학 교수이자 세계 최대 소비국의 국민이니까요. 하지만 직원은 제가 아닌 다른 손님을 호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고객이었어요. 한국어로 능숙하게 응대하며 VIP 룸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아했죠. 중국 관광객이 훨씬 많은데 왜 한국어 서비스가 먼저일까요? 게다가 매장 곳곳에는 한글 안내문이 중국어보다 더 눈에 띄게 붙어 있었어요. 자존심이 조금 상했지만 아직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옆을 지나던 프랑스 젊은이들이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했죠.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BTS, BTS. 저도 모르게 그쪽을 바라봤죠. LED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그래, 요즘 한국 연예인들이 좀 뜨긴 했지. 그렇게 위안하며 걸음을 옮기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쳤어요. 샹젤리제 대로변 카페에 앉아있던 프랑스 사람들이 한글로 된 메뉴판을 보며 김치찌개, 비빔밥을 자연스럽게 읽어내고 있었거든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중국의 짜장면, 탕수육은 아직도 현지인들에게 중국 음식이라는 이국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한국 음식은 마치 그들의 일상적인 메뉴처럼 자리 잡혀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벽면에는 한글로 된 메뉴들이 가득했고 프랑스인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어로 인사할 줄 아는 현지인은 봤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프랑스와의 교역량도 한국의 몇 배는 될 텐데 말이에요. 게다가 중국 관광객들이 쓰는 돈은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현지 방송국 취재팀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문화 영향력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프랑스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인터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라는 말들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질투였을까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교수인 제가 파리의 한복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한국은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걸까? 단순히 문화적인 성공을 넘어서 입국 심사에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이유는 뭘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WHO 전통의학 컨퍼런스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어제의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오늘은 내가 중의학의 우수성을 보여줄 차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죠. 로비에 들어서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한국 연구진들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의학의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죠. 놀랍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독일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 연구진이 준비한 태블릿에는 한의학 치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진단부터 치료, 예후까지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중의학의 역사적 우수성과 고전 문헌 분석이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전통의학의 현대화와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왕 교수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30년 전 베이징에서 함께 공부했던 류 박사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류 박사의 말에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중의학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니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한국의 한의학 논문 인용 지수가 중의학을 앞섰다는 거 알고 계세요? 게다가 한의학 치료가 건강보험에도 적용되고 류 박사의 말이 계속됐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표장으로 향하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유럽과 미국의 젊은 의대생들이 한국 한의학 유학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는 거야? 라고 묻는 제 질문에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한의학은 이미 현대화되어 있잖아요. 전통은 지키면서도 첨단 연구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국제 표준에 맞춰져 있어서 나중에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죠.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제 발표 자료가 한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중의학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려 했던 제 계획이 현대화된 한의학 시스템 앞에서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준비했던 발표를 완전히 바꿨어요. 즉석에서 중의학의 현대화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컨퍼런스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국 연구진들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뤄낸 걸까?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한국 연구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그들의 진솔한 태도에 경계심이 조금씩 풀렸죠.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어지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이 패스포트. Where is my passport? 중년의 미국인 사업가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여권을 잃어버린 모양이었죠. 레스토랑 매니저와 직원들이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에이전 패스포츠, 렛미책. 매니저가 습득된 여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여권은 꼼꼼히 대조하며 확인하는 반면 한국 여권은 겉표지만 보고도 바로 알아보는 겁니다. 오, this is Korean. this is Chinese. 궁금증이 커져 매니저에게 물어봤죠. 왜 한국 여권은 바로 알아보시나요? 그의 대답이 또 한 번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여권은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대요. 게다가 디자인도 세련되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안심이 되죠. 한국 연구진들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와 한국의 발전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유럽에서 한국 화장품이 명품으로 취급된다는데 한국 여권으로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90개국이 넘는데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보다 뒤처져 있다니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를 지나는데 또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걸린 환영 문구들 중에서 한글이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있었어요. 중국어는 한참 아래쪽에 작게 적혀 있었죠.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경제력만 믿고 살아온 걸까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신뢰와 위상을 얻게 된 걸까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본 내용들은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선진화된 시스템, 세계를 이끄는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인의 신뢰. 잠들기 전 문득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직접 한국이란 나라를 가봐야겠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뤄낸 건지, 이 작은 나라의 비결이 뭔지 이제는 꼭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WHO 컨퍼런스를 마치자마자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파리에서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행을 선택했죠. 솔직히 말하면 불편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나라에 가서 배우겠다는 건 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마치 미래에서나 볼 법한 첨단 시설들이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물론이고 공항 곳곳에 설치된 로봇들, 그리고 완벽한 동선으로 이어지는 시스템까지. 이쪽으로 오세요. 공항 직원이 중국어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파리 공항에서처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와 함께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였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정돈된 도시 경관, 곳곳에 보이는 첨단 건물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시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바로 주워주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할머니,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라고 외치며 서로 도와주려 했어요. 이런 모습은 베이징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님은 미터기를 당연하게 켰고 에어컨은 적당했으며 차 안은 깨끗했어요. 관광 오셨나요? 기사님이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기사님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완벽한 서비스 매뉴얼을 갖고 있는 듯 했어요.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정돈된 느낌, 세련되면서도 품이 있는 도시였죠. TV를 켰더니 영어로 진행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는 소식, K컬처의 새로운 기록 소식들, 그리고 한국 여권이 또다시 세계 최강 순위를 기록했다는 뉴스까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나라의 비밀을 파헤쳐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그 결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새벽부터 거리를 쓸고 있는 청소부, 분리수거를 꼼꼼히 하는 시민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까지. 때마침 연락이 왔습니다. WHO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국 연구진에서 한의학연구원 방문을 제안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우리 중의학이 한국에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면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연구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구부터 달랐어요. 최첨단 보안 시스템, 완벽한 공조시설, 그리고 중의학 연구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첨단 연구 장비들까지. 이쪽은 저희 빅데이터 센터입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의학 치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죠. 전국 한의원의 진료 기록이 표준화되어 수집되고 AI가 이를 분석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종이의 수기로 처방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주요 대학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임상시험도 국제 기준에 맞춰 진행되고 있고요. 연구원장님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 표준을 따르면서도 전통의 본질은 지키고 있었거든요. 실험실을 둘러보던 중 한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 연구원들이 한국 연구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어로요. 우리 연구원은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20개국 연구진들이 함께하고 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약재를 활용한 메뉴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외국인 연구원들도 맛있게 먹고 있었죠.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연구원장님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세계 표준에 맞추면서도 우리의 전통을 지키려 노력했죠. 그게 결국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원을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전통만을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해왔던 건 아닐까요?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백했죠. 세계가 인정하는 한의학, 그리고 믿음직한 한국이라는 브랜드까지. 점심을 마치고 연구원을 나와 강남 일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 중 하나인 롯데타워가 시야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초고층 빌딩들과는 다르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의 마천루들이 위압감을 준다면 이곳은 도시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에 따라가 보니 삼성전자 홍보관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놀라웠죠. 20개 언어로 안내가 제공되고 있었고 첨단 기술 체험관에는 전 세계에서 온 관람객들로 북적였어요. 중국에서 오셨네요. 안내를 맡은 직원이 자연스러운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충격적인 사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아직 따라잡지 못한 기술을 이 작은 나라가 이미 상용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밖으로 나오는데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차 수소차 전시관 앞에서 중동의 왕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현대차는 중국에서 고전하던 기업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국 교수님이었습니다. 중국도 이제 많이 발전했지만 핵심 기술은 아직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저도 모르게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가 훨씬 큰데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뢰가 더 중요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며칠간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 공항에서의 한국 여권 신뢰도, 전통의학의 현대화, 첨단 기술력,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신뢰라는 키워드가 있었던 거죠. 저녁이 되어 강남역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투자자들이 한국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혁신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장이야.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렇게 작은 나라에게 배울 점이 이토록 많다는 걸 인정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길을 잃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의 밤거리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때 제 눈앞에서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갑을 떨어뜨린 걸 본 시민이 줍더니 곧바로 뛰어가 돌려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관광객이 사례를 하려 하자 그 시민은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활짝 웃으면서 웰컴 투 코리어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문득 중국에서 흔히 보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관광객의 분실물을 돌려주고 사례금을 받아가는 게 당연시되는 모습들. 작은 차이였지만 이런 게 바로 신뢰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길을 찾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또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밤중인데도 젊은 여성이 혼자 당당하게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지하철역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안내 표지가 4개 국어로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었고 역무원은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를 해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죠. 이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의 완벽함, 시민의식의 성숙함, 그리고 세세한 곳까지 미치는 배려심.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호텔에 도착해서 TV를 켰는데 한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세계 상위권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여권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화면 속 전문가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놓치고 있던 게 있었네요. 바로 신뢰라는 가치였죠. 사람들은 크기나 힘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더 존중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우연히 SNS를 보는데 베이징의 동료가 보낸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중국이 최고야라는 글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동의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베이징 동료의 메시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중국이 최고라는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뉴스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여행객 비자 거부율 최고치. 반면 한국인은 전 세계 무비자 입국 순위 1위 유지.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14억 인구를 가진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국민인 우리는 전 세계에서 비자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 국민들은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니.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파리 공항에서의 차별적인 대우, 한국 여권의 특별한 대우, 그리고 이곳 서울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 갑자기 답답한 마음에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깨끗한 거리를 쓸고 있는 환경미화원, 질서정연하게 출근하는 시민들,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첨단 기술들. 이런 게 바로 신뢰를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옆자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해. 모든 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편리해. 그들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점심시간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계산대 옆에 거스름 돈 못 받고 가신 고객님, 연락주세요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옆에는 영수증과 함께 500원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죠. 이런 작은 정직함이 쌓여 하나의 문화가 된 것이겠지요. 저녁이 되어 한 카페에 앉아 베이징에 있는 제 연구실 학생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중국의 위대함을 자랑하려다가 문득 말을 멈췄어요. 대신 이런 말을 했죠.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없어. 더 중요한 건 신뢰야.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의 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해. 시민의식부터 시작해서 기술혁신, 문화 수준까지. 특히 한국이란 나라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강대국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고민에 빠졌습니다. 40년 가까이 교수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신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세계 최대 소비시장, 세계 2위 경제대국, 이런 수식어들이 이제는 그저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CC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침 서울 특파원이 저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국인들도 이제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인터뷰는 명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이번 출장이 어떠셨나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기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이신가요? 우리는 GDP와 인구수만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신뢰입니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파리 공항에서의 경험, 한국 여권의 위력, 서울에서 목격한 시민의식과 기술력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교수님, 이런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이야기해야 해요.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인터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득 베이징에 있는 동료들의 반응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많은 비난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GDP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인의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을 벗어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란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제가 맞닥뜨린 건 폭풍 같은 반응이었어요. CCTV 인터뷰가 방송된 후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매국노, 서구 숭배자라는 말까지 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의학대학 교수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가 놓여 있었어요. 대국의 위상을 훼손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교수회의에서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세계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를 보십시오. 그들의 여권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경제력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제 발언 후 변화가 시작됐어요. 젊은 교수들이 먼저 공감을 표시했고 이어서 여러 동료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결국 철회됐죠. 얼마 전에는 우리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미래를 위한 변화였어요.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닌 세계인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어요. 교수님, 우리도 언젠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제 중국 여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언젠가 이 여권도 한국 여권처럼 세계의 신뢰를 받는 그날까지 저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자고요.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자신의 나라의 잘못된 점을 고치려 노력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첫걸음은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보셨나요? 중국 최고의 중의대 교수님이 한국의 여권 파워를 직접 체험하고 우리나라의 놀라운 위상을 깨닫는 과정이 인상 깊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 여권 순위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193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 정말 자부심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신뢰한다는 증거이자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다는 증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셨길 바랍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